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데이터 센터는 450만 톤, 총 비전통 구리 수요 합산을 계산해 봤을 때는 거의 1400만 톤에 달한다. 미국 지질학회에서는 리튬 캐파가 올해는 31.2%, 내년에는 22.1% 증가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철강 금속 섹터 담당 중인 장재혁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연간 전망 자료 구리, 그리고 리튬, 그리고 철강 산업 이렇게 크게 꼭지들을 잡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주목하는 영역들은 구리 쪽이고요. 구리에서는 저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봤을 때 지금 공급 차질이 누적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 3분기 9월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광산에서 공급 차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글로벌리 2위 정도가 되는 광산인데 여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서 지금 생산량으로 본다면은 거의 한 25만 톤 정도가 증발해 버렸죠. 계속해서 사고들이 쌓이다 보니까 감산 예고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구리 공급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의 전망에서 10월 전망치를 보시면은 1, 2% 정도가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급 전망치는 하락했는데 수요 전망치는 저희가 뭐 데이터 센터다 또는 전기차다 이런 것들로 계속 상향 조정이 되어 왔고 지난 4월에 비해서 지금 10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망치는 수요가 올라갔고 공급이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2026년을 전망했을 때는 초과 공급에서 초과 수요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 시장에서 또 한 가지의 이례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저희가 재련 수수료 이제 TC라고 하는 것의 붕괴가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이 현물 TC 시장에서는 이미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진입을 해서 일부 입찰에서는 마이너스 100불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벤치마크 TC 같은 경우는 매년 협상을 하는 숫자인데 10월에 논의가 된 바에 따르면은 내년 0 그리고 또는 마이너스 15불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재련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구리 가격과 그리고 TC의 이 추이 차트를 보시면 가격과 TC는 항상 반대로 가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 TC가 낮게 협상이 되었을 때는 구리 가격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연초 대비 연말에 TC가 빠져 있다면은 구리 가격은 항상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쪽에 2025년도 차트를 보시면은 벤치마크가 24년 80불에서 25년 20불 그리고 26년 0불 또는 마이너스 15불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구리 가격이 다시 연초에 아마 한 10,000불에서 11,000불대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26년 연말로 가 있다면은 가격이 지금보다 충분히 높아져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수요 측을 보시면은 지금 비전통 수요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크게 구리의 비전통 수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구리 수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도 구리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육상 풍력이 구리 집약도가 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들 구리 수요를 한번 추정을 해보았더니 올해에는 데이터 센터가 100만 톤을 안 씁니다. 이 모든 비전통 수요를 합산을 했을 때 올해 이제 비전통 구리 수요는 한 650만 톤 정도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5년이 지났을 때 2030년에는 데이터 센터는 지금보다 약 400만 톤 증가한 450만 톤 그리고 총 이 비전통 구리 수요 합산을 계산해 봤을 때는 거의 1400만 톤에 달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 연간으로 사용하는 저희 구리 수요가 한 2800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에는 연간 총 구리 수요의 절반 정도가 이제 비전통 구리 수요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큰 증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비전통 구리 수요들의 가격 비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높아져도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저희가 1기가와트를 투자하는데
보통 100억 달러가 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에서 구리 가격이 한 1000불 정도 올랐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데이터 센터 비용의 증부는 거의 0.3%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리 가격 지금 11,000불에서 1000달러, 무려 10%가 올라도 데이터 센터의 투자 비용은 0.3%밖에 오르지 않는다 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구리 가격이 여기서 막 5,000불이 올라도 데이터 센터는 구리 가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즉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비전통 구리 수요가 조금 더 빠진다거나 성장률이 둔화되는 일이 조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급과 수요 측에서 이제 이런 내러티브들을 숫자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언제 신규로 구리를 공급해 줄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0,000달러에서 12,000불 사이가 매우 오래 유지가 되어야만 새로운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인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초기 투자 자본,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구리를 팔아서 또는 광산에서 캐서 팔아서 발생할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초기 투자 자본보다 앞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구리에 투자를 하겠죠. 공급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의 수준이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는 돼야지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초기 투자 자본이 비쌀수록 우리가 요구되는 그 유인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초기 투자비가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거의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저희가 기존 광산에서 새로 톤당 한 14,000불만 투자를 하면은 캐파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대 들어와서는 톤당 14,300불을 투자해야지 구리 캐파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23,000달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 집약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본 집약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신규 공급이 되는 손익분기점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자본 집약도와 구리 가격이 비슷하게 흘러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가로 또 자본 집약도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구리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구리의 유인 가격이 10,000불에서 12,000불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지금 딱 구리 가격도 11,000불 정도거든요. 새로운 광산을 지어서 구리를 공급하기까지 정말 최소 4년에서 최장 15년까지도 저희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인 가격 10,000불에서 12,000불 이것보다는 앞으로 최소 4년에서 최장 15년간은 구리 가격이 그 위에서 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6년에도 중요할 걸로 예상되는 이슈가 미국의 관세 이슈인데요. 2025년 8월 구리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리 반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표한 포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국은 2027년도부터 구리에 15%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싶긴 하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그 말은 2027년도에까지는 저희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라는 말인데, 최근 11월 6일 구리를 미국이 신규 핵심 광물, 크리티컬 미네랄로 편입을 했죠. 크리티컬 미네랄에 편입이 된다면은 그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기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난 8월에 미국이 발표했던 것처럼 2026년 6월 30일 이후에 구리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내년에 또다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2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의 가격과 글로벌 평균 가격을 보시면은 미국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쌌었던 그런 구간이 올해 상반기 계속 유지가 되었었는데, 또다시 이런 현상을 기대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조금 부합하는 종목을 찾아봤을 때 미국의 퓨어한 구리 광산주가 하나가 있는데 타세코 마인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형 광산주이지만 캐나다와 미국에만 구리 광산을 보유한
북미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는 광산업체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과 그리고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이 두 가지 아이디어에 모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지금은 캐나다에서만 구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올해 4분기부터 미국의 플로렌스 광산을 가동을 시켜서 램프업을 한 2년간 진행해서 2년 뒤에는 현재 캐파 5.9만 톤보다 3.8만 톤을 확장해서 9.7만 톤의 캐파를 갖게 되는, 즉 생산 능력이 거의 뭐 2배 이렇게 좀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구리 광산 주식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사업에도 좀 관심이 좀 많아지셨는데 가격이 반등을 시도했고 일부 반등에 성공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7월 초를 기점으로 지금 리튬 가격이 강하게 반등한 상황인데 사실 중국 공급 쪽에서의 이슈가 훨씬 컸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특정 가격 밑으로 리튬을 팔게 되면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CATL이나 BRD 이런 회사들이 즉시 배터리 체인 관련된 제품들을 모두 가격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거기다 이어서 미국의 에너지 분야 또는 리튬 아메리카 이런 쪽에서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금 리튬 가격이 수요 쪽에서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결국 리튬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수요 증가율은 낮았었고 공급 증가율은 높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튬 시장에서는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지질학회에서는 리튬 캐파가 올해는 31.2% 그리고 내년에는 22.1% 증가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보시면 중국 중심으로 판매 성장률이 지금 매우 다시 높아지고 있어서 거의 30%를 YOY로 좀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해 3, 4월쯤부터 연출이 됐죠. 여기에 만약에 ESS 이런 쪽에서 수요 증가율이 더 폭발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리튬 가격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보통 저희가 중장기 가격을 전망을 할 때 장기 균형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롱런 마지널 코스트, 그러니까 장기 한계 비용, 이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보면은 편안하게 12,000달러에서 16,000달러 사이에서는 가격 목표를 좀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거의 한 11,000불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저희가 막 7, 8만 불까지 급등했었던 그런 시기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철강 업종 수익률이 사실 시장 대비해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YTD로 봤을 때 코스피가 70% 오르는 동안 철강 업종은 27%밖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익률이 1위를 찍었었던 달들이 몇 개월 있었습니다. 2월과 3월 그리고 7월에 저희가 업종 수익률 1위를 기록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2월과 3월에는 이제 반덤핑 관세 그리고 중국에서의 철강 감산 이슈였었고, 7월과 8월 이때쯤 보시면은 또 반덤핑 관세 부과했고 중국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책 모멘텀 그리고 반덤핑 관세 이렇게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아웃퍼폼하는 시기를 만들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내년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 수익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낮아져 있을 때, 즉 시장에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을 때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2024년도 중국에서의 수요 부양책에서 올해는 감산책으로 이동한 것처럼 2026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즉 이제 감산 정책에 계속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반덤핑 관세,
한국 정부가 중국 또는 일본 열연 강판에 부과한 이런 반덤핑 관세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간다면은 26년에도 충분히 매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 5개년 계획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5개년 계획이 사실 발표되고 난 직후 10월 24일에 철강 산업 생산 능력 교체 이행 방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생소하실 수 있지만 2021년에 똑같은 조치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나온 조치는 이걸 강화한 버전입니다. 그런데 25년에 이 생산 능력 교체 이행 방안이 나오고 나서 중국의 조광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이런 강화된 규제가 나오고 나서 중국의 조광 생산량이 상당히 좀 내려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산 열연 강판 그리고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놓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사실 중국산 후판 수입량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일부 보세 창고를 활용한 중국 업체들의 수출 또는 국내 업체들이 우회 경로를 이용해서 또는 저가 베트남이나 다른 일본산 후판 이런 것들을 수입하면서 사실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었는데 열연 강판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열연 강판은 9월에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8월 달부터 중국산 중심으로 수입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으로 저희 중국, 일본산 열연 강판 수입량이 한 360만 톤이 됐고 이게 국내 총수요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수입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국산 열연 강판의 점유율이 최대 거의 30%까지 확대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세로 인한 국내 철강 업체들의 수혜가 조금 예상된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에서 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게 무역 환경입니다. 내년에 주목할 만한 점들은 미국이 철강 관세를 얼만큼 선택적으로 완화하느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미국은 2026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관세 철폐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미국은 지금 영국과 철강 관세 협의를 완료를 했고 영국은 50%에서 25%로 철강 관세를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다른 기타 국가들과도 철강 관세에 대비해서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철강 관세 완화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역량이 많긴 하지만 개별 업체들이 수출 경로를 우회한다던가 또는 유럽향 수출 물량을 다른 국가로 돌린다던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환경도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다. 즉 여기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의 감산 그리고 반덤핑 관세 그리고 무역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2026년도에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종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본다면은 철강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중국 감산 국내 철강 업황 개선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아져 있는 상태 PBR 0.23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밑을 보기보다는 업황이 개선되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ROE가 얼마인지 실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PBR 기준으로 0.3배까지는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리튬과 철강 이 양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개별적으로 이 포스코에 대해서는 포스코 ENC 올해는 연중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일부 일회성 충당금도 많이 잡아서 영업 손실을 많이 기록할 만한 그런 회사였지만 내년에는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고 실적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철강과 리튬 부문에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도 기존보다는 밸류에이션도 편해졌고 그리고 철강과 리튬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LS와 풍산 이렇게 대형주 두 개가 있습니다. LS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LS는 역사적으로도 구리와
가격 추이를 같이 해왔던 그런 종목이고, 지금 LS의 주요 자회사 중에 LS 일렉트릭이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시총이 14조 원인데 LS 지주사가 이 LS 일렉트릭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고려한다면은 LS 일렉트릭 지분 가치가 이 지주사에는 한 3.5조 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3.5조를 빼고 나면 LS 지주사는 3.5조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LS 전선 그리고 LS M&M 이런 대형 알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리 가격도 좋고 자회사 가격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리 가격과 자회사 가격 그리고 자사주도 13%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모든 변수가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는 LS를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리 가격과 상당히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았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방산 부문의 미국 관세 때문에 주가 하락이 조금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구리 가격이 다시 오를 상황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로벌 피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방산업종 전반적으로 멀티플이 국내 업종은 17배, 그리고 유럽에서는 한 20배 가까이 받고 있는데, 풍산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거의 시가총액이 PER 10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봐도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구리 가격이 높아졌을 때 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LS와 풍산, 구리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전망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철강 금속 섹터를 담당하는 장재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